6시간 정도 잔다고 설정을 하고 수면 양상을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EEG 단계이고 가로축은 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면은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이 번갈아서 나타나게 되는데 주기가 90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렘 수면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보면 1시간 반 정도 됐을 적에 렘 수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90분 지나면 한 3시간 정도 때 렘 수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시간 전후로 해서 렘 수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6시간 반 정도 됐을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8시간 정도 전에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단계로 내려갈수록 깊은 수면을 얘기를 하는데요. 수면 양상을 보면 먼저 각성에서 잠이 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2단계 렘 수면에 도달하게 되고 렘 수면 다음에 다시 2단계, 3단계, 4단계 수면에서 3단계, 2단계 렘 수면을 옵니다. 그 다음에는 렘 수면에서 3단계까지 갔다가 2단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렘 수면 다음에 또 3단계 수면이 됐다가 2단계 수면이 옵니다. 그리고는 2단계 수면에서 렘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먼저 그린 표시한 것이 렘 수면이 되고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3, 4단계의 깊은 수면이 수면의 전반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EEG 8을 보면 각성 상태는 알파 활동과 베타 활동, 그리고 1단계는 세타, 2단계는 수면 방출과 그리고 K 복합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 4단계는 델타 활동이 나타나는데 이 3, 4단계가 서파 수면, 슬로우 웨이브 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수면이 논렘 수면이 됩니다. 그리고 렘 수면은 EEG상 세타, 베타로 이 단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수면 중에서 서파 수면과 렘 수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파 수면의 기능은 일단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신체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관계없이 대뇌 피지의 활동을 많이 하면 서파 수면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렘 수면의 기능을 보면 일단은 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렘 수면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들면 렘 수면의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이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쥐를 미로에 넣고 이제 달리기끔 훈련을 시키면서 렘 수면의 비율을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강의 때 그려주신 그림인데요. 세로축은 렘 수면의 비율이 되고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한 8%부터 표시를 하면 8, 9, 10, 11, 12, 13, 14, 15, 16 정도 되고 이제 쥐의 훈련 날짜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9일 동안 훈련을 매일 미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기간 일수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쥐의 렘 수면 비율은 한 9점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렘 수면이 약간 1% 정도 증가를 했다가 감소하고 약간 증가하는 패턴을 갑니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한 14% 정도로 렘 수면의 비율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증가를 했다가 7일째 되는 날 거의 처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렘 수면의 비율이 패턴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달리기 훈련의 속도는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훈련의 첫날은 한 이 정도의 달리기 속도로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날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렘 수면이 가장 많았던 그 다음날 달리기 속도가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달리기 속도입니다. 그 연구 결과의 내용은 이제 훈련에 따라서 렘 수면이 증가하고, 그리고 렘 수면이 가장 많았던 그 다음날 바로 학습의 속도가 급격하게 향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습이 되고 나면 렘 수면이 거의 기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렘 수면과 학습과의 관계를 보았고요. 그러면 섭파 수면과 렘 수면의 조절 기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섭파 수면을 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벤트로라테랄 프리옵틱 에어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과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인 곳으로 유두체 결절의 배층 내교, 그리고 동선액 라페 누클레우스입니다. 그리고 청반 등의 이제 각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순환이 일어나는 기전은 이 잠과 관련된 영역과 각성 시스템의 상호 억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 VLPA 영역이 이 각성 시스템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얘가 활성화가 되고 각성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섭파 수면 상태가 됩니다. 네, 반면에 각성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얘가 이 VLPA를 억제를 하게 되면 이제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온오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플랍으로 이제 전기 회로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가 활성화되고 한쪽을 억제되는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섭파 수면이 일어나는 이 상태는 이제 오프가 되고 각성 상태가 되는 이 VLPA가 억제되는 상태가 바로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 조절에 있어서 관련된 신경 물질을 살펴보면 각성과 관련된 물질은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리고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잠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억제성인 가바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온오프로 해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한데 그 문제점으로는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각성 물질로 생각되는 것이 하이포크리틴입니다. 그래서 각성 관련된 물질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VLPA는 잠을 자게끔 하는 영역으로서 가바와 연결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렘 수면의 신경 회로를 보겠습니다.
램수면의 특징은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안구의 빠른 운동, 대뇌 피질의 활성화, 그리고 반면에 우리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뇌 피질이고요. 램수면이 일어날 때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완 주변 영역의 아세틸콜린 뉴런의 활성화입니다. 이 아세틸콜린 뉴런의 활성화로 중뇌계를 거쳐서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측 쇠상체를 거쳐서 피지오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청반하액과 염수의 거대 세포체를 거쳐서 운동 뉴런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이제 근육의 마비를 일으키는 회로로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이제 액션을 하더라도 실제 자면서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는 외측 시작 전 영역을 통해서 성기능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램수면은 이제 대뇌 피질의 활성화가 특징인데, 그것은 이제 시상으로 가서 시상에서 대뇌 피질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메디알 폰타인 레티큘라 포메이션에서 전뇌 비저부의 아세틸콜린 뉴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대뇌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램수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신경회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복습을 할게요. 그 강의 시간에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자신 있게 착착 이야기해야지. 시각적 이미지의 그 암기를 안 하나? 자, 시각 이미지의 정서적, 그 다음에 또 뭐죠? 원래 새로 하나 더 추가했잖아. 언유적 분출. 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각적 이미지의 언유적, 정서적 분출. 왜 언유적으로 표현할까요? 네. 꿈의 진화에서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대부분 쓰는 건 언유입니다. 네. 우리 언어는 대부분 언유로 써요. 진화적으로 언유가 먼저 나왔어요. 논리는 아주 최근에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요거, 보세요. 자, 꿈을 만드는, 우리가 대부분 인간 전체 생체 리듬, 생체 케미칼들은 혈류를 타고 움직이거든요. 세로토닌부터 가장 중요한 게 혈류입니다, 사실은. 대뇌 혈관들 한번 보여준 거 있죠, 여러분들? 완전히 빽빽한, 심지어 세포 서너 개만 있어도 모세혈관이 지나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꿈을 만들어주는, 꿈이 어떤 케미칼 작용부터 꿈을 만들어주는 그 물질이 혈류를 타고 모든 그 브레인 뉴런으로 확산돼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그러면 그 혈류는 결국은 우리 몸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 전체. 그래서 결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꿈은 이 몸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전적으로 꿈을 만들어준 케미칼은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아주 극적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돌고래 브레인이 2개가 있는데, 돌고래 그 꿈을 측정을 해봤더니, 잔의 운의 이 2 브레인이 꿈을 교본으로 꿔요. 야가 수면 상태면 야가 각성 상태고, 교대를 하고 있어요. 교대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브레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혈류로 통해서 한다면 모든 핏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혈류로 타고 어떤 케미칼이 전달돼서 잠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면 잔의 운해가 교본으로 잠을 잔다는 현상은 불가능하거든. 혈류는 다 혈관이 뭐 한쪽에만 이렇게 가는 게 없잖아. 다 나무가지처럼 다 흩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뇌가 동시에 자거나 동시에 깨야 되는데, 돌고래를 측정해봤더니 한쪽 뇌가 자고 있으면 한쪽 뇌 깨있고, 이 교본으로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브레인 안에서만 동작하는 특이한 물질에 의해서 잠이 유도된다는 거가 그 혈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혈류 시스템이 아니란 말은 굉장히 큰 함축해요. 우리 몸 전체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 홉스는 뭐냐면 꿈은 스스로 문을 열고 스스로 문을 닫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브레인이. 이 뉴럴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결정한다면, 몸이 막 피곤하면 그냥 잠들어야 돼요. 물론 몸이 피곤하면 잠들 확률은 높지만은, 그럼 너 몸이 더 피곤하면 잠이 안 올 때 많지. 잘라고 그냥 너무 피곤하고 빨리 푹 하면 잤으면 싶은데 잠이 안 오잖아. 그런 일이 의외로 많아. 그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브레인이 자는 거는 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브레인의 이 상태가, 브레인이 스스로 잠이라는 문을 열고 문을 닫아요. 깨어나는 것도 야가 결정하고 잠들어야 되겠다면 야가 결정해요. 그 야 조건에 맞춰줘야 돼요. 이 몸 조건이 아니고. 그거가 이제 돌고래에서 밝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렘 수면을 여러분들 이게 더 깊이 봐야 되는 게, 태아 때 렘 수면이 가장 많아요. 세상에. 렘 수면을 했는데 태아 때,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임신하고 있는 중에 수면은 대부분 80% 이상이 렘 수면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났어도 한 거의 생후 한 넉 달까지는 수면의 형태가 렘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전체에서 한 50%가 반 정도가 렘 수면을 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태아 때, 간단해도 키아 본 사람 알잖아요. 24시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다 깼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른이 되면서 깨어있는 상태하고 자는 상태를 두 덩어리로 양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잠을 몰아가 한꺼번에 자고 했는데 그게 생명 전체에서 내측하는 게 아니요. 태아 때는 그렇게 안 자요. 갓 태어났을 때도 특히 자다 깼다 이걸 교본으로 해요. 어떻게 교본을 할 수 있을까요? 태아가 자기 어디서 내가 자야 되겠다, 깨야 되겠다 하겠겠어요? 아니요. 브레인이 그 식에서 하는 거예요. 꼭 스위치 켰다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온오프란 말 써요. 이게 꿈에 대한 과학에서 온오프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플립플롭이란 말 써요. 켰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쪽에 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이 있는 게 브레인이. 예. 자, 이거는 또 좀 다른 측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꿈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많은 물질 중에 아데노신을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데노신은 뭐냐 하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가 인상기 하나 띄면 아데노신 디포스파이드, 그 다음 인상기 2개 띄내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파이드, 아데노신 모노포스파이드 인상기 마지막 띄내버리면 아데노신이 되잖아요. 그럼 인상기 띄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정신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 주변에 있는 글리아 세포나 이쪽 세포들에서 아데노신이 자꾸 농축이 돼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액티브한 에너지를 많이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TP를 많이 소모를 한 거예요. 그럼 많이 소모했다는 말은 뭐냐면 합성보다 소모가 많아진 거잖아. 그러면 ATP 형태로보다는 아데노신, 팔이 다 끊어진 아데노신 형태로 물질이 점점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압이 생기는 거예요. 네. 수면압이란 말 써요. 그래서 그게 아데노신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최근에 주목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보다는 실제로 잠을 많이 일으키는 거 많은 실험 중에, 여러분 잠자고 싶으면 이래 하면 돼요. 외국에 가갖고 박물관에 많이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든지 박물관에 갔다 오면 육체 노동 했을 때보다 잠이 빨리 온대요.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때 잠이 많이 와요. 예. 예, 그게 지금 아데노신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굉장히 진화적으로 중요한 렘 수면은 태아 때 가장 많고, 자, 태아 때 왜 많을까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게 브레인하고 학습하는 게 있어요. 태아 때 왜 렘 수면이 많을까요?
신경이 엄청나게 정식하고 이동하고 재배열하고 엄청나게 일이 일어나잖아. 상상을 초월할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신경의 정식, 분화, 재배열 이거하고 관계할 때는 잠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잠이 많잖아요. 어른들 중 어릴 때 많은 거는 이게 브레인 전체 재배열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른 됐을 때도 우리가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말은 뭐하고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신경세포의 어떤 활발한 그거하고 관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렘 수면을 많이 자야 돼요. 많이 자면 야들이 낮 동안에 풍주하게 막 활동했던 것들이 제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건 뭐냐면 전전두엽하고 해마 사이에 기억을 인출할 때 렘 수면 때 그 세타파가 나온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건 밝혀졌어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특히 렘 수면을 줄이면 안 돼요. 렘 수면 많이 자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그래요. 우리 MBC 팀들이 왔는데 그거 잘 설치하세요. 예, 그래요. 예, 좋아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꿈 하나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보면 우리 하루에 한 30% 이상은 잠을 자는데 그 상태, 수면 상태하고 각성 상태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셔야 돼요. 자, 수면 상태하고 각성 상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케미칼적으로. 뭐예요? 수면 상태하고 각성 상태 케미칼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 세로토닌하고 그 다음에 노로에피네프린이 전전두엽에서 파이링 레이트가 가장 줄어들어요. 교과적으로. 그 다음에 많아지는, 그래서 꿈할 때 항상 생각나는 건 뭐냐면 아세틸콜린이에요. 예. 근데 아세틸콜린이 뭐 하는 거죠? 낮 동안에 뭐 하는 거죠? 예, 기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연상작용할 때 아세틸콜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꿈에서 아세틸콜린, 렘 수면 때 아세틸콜린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시각적 이미지를 불러와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 황당한 건 왜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박자세원이 이거 모른다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처음 온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 앤디, 자, 그럼 왜 꿈의 내용이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 돼 있지? 자, 그래서 좋아요. 내가 좀 몇 가지 방법을 가질게요. 지금 예를 들면 앤디가 조금 전에 발표했는 거 시각의 여러 가지 모듈들 단계 했잖아요. 지금 리스만 도표 암기한 사람들도 그 암기한 상황을 계속 불러와갖고 그 하나하나 키워드, 핵심 용어를 머릿속에 계속 되뇌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억된 상태도 여러 계층이 있어요. 응용 단계, 의미를 이해할 단계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된 용어 하나하나에 특별한 느낌이 생길 정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어콤비언스 하면 난 느낌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전대상이 하면 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생기나요? 배회적 전전도입 하면 어떤 느낌이 생겨? 척자에 가면 어떤 느낌이 생겨요? 네. 예를 들면 편도하면 느낌 생기죠? 다 생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레벨하고 기억하는 레벨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당연히 기억하는 레벨에서 이게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기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다 보면 그 의미가, 느낌이 생겨요. 느낌이 생기는 단계가 돼야만이 그게 응용이 돼요. 새로운 걸 그것을 창안해낼 수가 있어요. 아까 보세요. 동일하게 앤디는 그 암기를 다 했지만은 그 손뻗침하고 등쪽 시각하고 손뻗침을 연결해갖고 그거에 제스처가, 그러니까 손뻗침이 가르침이랑 제스처로 바뀌는 과정을, 그걸 한참 단계, 다음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핵심 키워드, 핵심 용어, 그걸 주문처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는 단계 기계적으로 하면 좋아요.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걸 색깔로 바꿔주면 돼요. 난 그거 자주 해요. 자기 다니는 직장을 색깔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100마디 설명보다 더 빨라요. 자기 다니는 직장을 색깔로 한번 바꿔보라면. 그거 틱틱하다, 파랗다, 아주 자기 좋아하는 보라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느낌이 확 붙어야 돼요. 느낌이. 예. 느낌이 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텐셔널 필드가 생겼다는 말이잖아. 어텐션 해야 의식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레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느낌이 생길 때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예. 스틱해져야 돼. 스틱해져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기계적으로 이걸 암기하는 단계, 기억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각각 색깔을, 정서적 색깔을 입히는 단계가 있고, 정서적 색깔을 입히는 그 아주 아름다운 정원처럼, 예, 수백 가지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의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그 에델만이 바로 1차 의식은 하나의 장면의 생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을 떠올릴 정도 되면 그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 의식이 되는 거예요. 1차 의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식들이 언어를 통해서 정폭적인 기억을 불러오면 고차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시간이 흘러가고 옛날에 했던 경험들이 지금 들어온 입력하고 비교하는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보면 여러분 지금 어떤 데 보면 사람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암기한 레벨 다음 이야기 하라면 다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응용 단계로 도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레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설명하고,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아스틀 콜린, 요걸 기억하세요. 예. 렘 수면에서,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스틀 콜린인데, 이거는 기억을 불러와서 기억의 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기억의 연상이 뭐죠? 이미지의 연상. 기억의 연상이면 불러온 기억의 단편의 연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고 추상이에요, 추상. 예. 그래서 꿈에서 참 재밌잖아요. 근데 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억의 연상은 거의 only 대부분 시각의 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촉각하고 청각하고 다 결합된 연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꿈에서는 그 템플 그랜트리 이야기하는 시각만으로 사고하는 동물에 가까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 분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청각까지 합친 언어를 쓰면서 모든 추상이 결합되는 엄청난 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 공부의 거의 마지막 단계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왜 문화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적 행동하고 자연적 행동이 구별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의 본질은 어디서 되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손뻗침이라는 이 동작이 결국은 제스처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걸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 곰인형을 보고 손을 뻗쳤는데 당연히 욕구가 동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의도가 동작했을 것 같은데 박 박사는 아주 초기 단계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게 다시 한번 관찰해보세요. 애들이 뭐든지 입에 갖다 댈 때 있잖아요. 그때 애들이 이게 자기가 의도가 동작했을 때 이게 묻고 싶은 걸 해갖고 입에 댔을 것 같아요? 아니요. 랜덤한 행위요. 그래서 애들 단계는 뭐냐면 운동의 선택이 운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선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운동하고 선택이 연계붙어 있어요. 분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뭐 지금 잡히는 건가요? 가슴이 지금 물컥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느 걸 건드리는지 지금 여러분들 제가 토표에 있는데 브레인 진화 발달에서 쥐하고 고양이하고 사람 브레인 했을 때 뭐가 커졌다 그러죠? 연합부들이 커졌다 그러죠? 그쪽에 쥐하고 고양이일 때 뭐가 있었죠? 모터 센서리 분화 안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작하고 뭐든지 입에 갖다 대는 애한테는 이게 자기가 원해서 갖다 하는 거 아니요. 그냥 운동하고 선택이 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곰인형 보고도 모든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단계는. 근데 이게 원했다는 거는 의도성이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뉴로사이언스가 가르치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네. 자, 요 정도 하고 가만있어 봐. 지금 우리 한 분이 지금 할 거예요. 누구? 리스만 할 거예요. 아, 좋아. 리스만 한번 해봤어요. 좋아요.